일본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사주어 미국에 환심을 사려는 옥수수 필살 공법이 처참하게 실패한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의 뒤통수를 친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8조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 대표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려는 것은 일본의 야망일 뿐이다. 영국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최대 25%로까지 올라갈 위험이 있고 이조차도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에게 확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지만 일본에게는 완전히 폭망해버린 협상인데요. 이렇게 한 차례 당한 후 최근 일본은 미국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을 보시면 마치 미국이 한국을 벌레처럼 싫어하고 일본에게는 천사처럼 행동하는 듯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일본에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다음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한일 외교 갈등인데요. 사실 외교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지난 수년간 제대로 짓밟힌 일본이 최후의 발끈 러쉬를 감행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빼면 시체인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제대로 자존심을 짓밟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일본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미국이 반대로 완전히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정말 티가 팍팍 나게 말이죠. 우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뒤통수가 어떻게 강타당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최근 한국의 SK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기업인 듀폰에 5,300억 원을 주고 웨이퍼 사업부를 사버렸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가 바로 웨이퍼죠. 현재는 실리콘 웨이퍼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세계 점유율을 보시면 일본의 시네스 화학이 27%로 세계 1위, 일본의 선코가 26%로 세계 2위, 일본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가 인수한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탄소를 혼합하여 고전압과 고열에 더 잘 견디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일본이 LCD 디스플레이에 올인하고 있을 때 한국이 갑자기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매우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기술을 한국 기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본에 완전히 반대되는 액션을 취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하도 많이 당해서 이 정도는 내성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성도 뚫어버릴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힘을 합쳐 미국의 대표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과 한국의 협력을 강화시킨 것인데요. 다우케미칼의 기업 가치는 현재 60조 원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의 화학기업들과는 스케일부터가 다르죠. 다우가 한국과 투자 및 협력을 모색하게 될 분야는 디스플레이 및 전자장비 소재뿐만 아니라 5G 장비, 전기 수소차 소재 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일본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초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인프라 협력까지 체결하면서 일본의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손을 잡고 함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하자는 계약인데 한국과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에너지 인프라 양해각서였죠. 대한민국의 소름돋는 외교와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을 제외하면 사실 동남아는 일본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이미 오랫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오던 곳이죠.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 일본의 토요타, 다이하츠, 스즈키, 혼다, 미쓰비시, 닛산 등 여기가 일본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본차로 뒤덮였죠.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점유율을 봐도 한국의 삼성을 제외하면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가 상위권을 휩쓸었고 미국의 애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기업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여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로비 단체로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분야인 소재 및 부품 산업들에 대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당하자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일본이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국에 미국이 아닌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위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이 중국의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5대 기축통화로 포함되었고요. 국제 청산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위안화의 통화별 거래 비중을 보시면 위안화 달러 거래가 전체 거래의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물 경제 주도권을 이미 갖춘 중국이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량만 늘리게 되면 미국 달러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본이 미국의 쿼터를 제대로 건드린 것이죠. 일본은 관광업계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관광객 비중을 보시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8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거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만약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아부하지 않았다면 일본 관광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일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만과 중국의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까지 초청해가며 일본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일본의 관광업계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8월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피하느라 바쁜데 중국과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중국이 5번째 정치 문서의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화웨이의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까지 차단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주요 기업 50개 중 80%가 여전히 화웨이와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후에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이는 일본의 대기업들인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JDI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 상당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의 조짐은 방위 분야로도 퍼졌습니다.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바로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현에 있습니다. 일본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 현에 일본 내 미군 기지 70% 이상이 몰려있다 보니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법을 어겨도 미일 간 협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미국에 항의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자칭 미국의 오른팔 일본인데요. 이번에는 대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 측에 오키나와에서 낙하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고 일본의 코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점점 미국에 대한 단어 선택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죠.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한국 편을 들어주니 삐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일본은 최근 중국에 마저도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 납품업체 재팬 디스플레이가 폐업 위기에까지 놓이자 긴급 구조자금을 모집하였고 여기에 중국 투자펀드 하비스트 펀드가 4,45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약속하였지만 최근 갑자기 이 투자 계획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일본의 희망 고문만 한 셈이죠.
미국의 퍼주고도 뒤통수를 여러 방 맞고 중국에도 뒤통수를 맞고 최근 한국에게도 강력한 어퍼컷을 신나게 얻어맞고 있는 일본이 다음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미지 센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소니가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삼성이 단 10%밖에 안 될 때에도 녹음물에서 항시 언급을 드렸었죠. 삼성이 기술력으로는 이미 앞섰다. 점유율 면에서 소니가 압도적인 것은 맞지만 삼성이 점차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요 이야기는 뭐 숫자가 나온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년 전부터 언급드렸던 이야기고, 녹음물이 다 제 채널에 과거 영상에 업로드가 돼 있죠. 실제로 작년 3분기 16% 정도밖에 안 됐던 삼성의 점유율이 무려 YOY로 이 상승률로 보면 92% 넘게 상승해서 32%로 올라왔고, 작년에 56%를 기록하던 소니의 아성은 44%로 폭락을 해서 작년에 40%가 두 회사가 넘게 차이나던 그 점유율 차이는 현재 12%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사실상 삼성이 빠르게 소니의 이 시장을 계속해서 먹어치우면서 따라잡고 소니는 끌어내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소니가 가진 이 한계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때 당시 뭐 화소만 높아봤자 그게 무슨 기술력이냐, 뭐 삼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댓글 달던 분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점유율이 높아진 지금 삼성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하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숫자가 나오기 전에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사실 수십 데이터와 기업의 경쟁력, 고유 경쟁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진실된 이야기다,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또 미래를 아예 또 잘못된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최악이겠죠. 자, 주제 마무리 이제 해보면 3위는 이제 옴니비전이라는 중국의 회사가 뭐 10%도 안 되는 점유율로 차지를 해서 사실상 뭐 양강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모바일 이미지 센서 시장은 YOY로 15% 정도 성장해서 한 64억 달러, 뭐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한 7조 정도 되겠죠. 이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미지 센서 수요가 늘고, 화소수가 또 6,400만 화소라든지 1억 800만 화소 이런 거 삼성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죠. 이런 화소들이 나오면서 높은 픽셀에 이제 이미지 센서가 출하되면서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 수요, 지금은으로 화소수를 보면 한 6,4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이미지 센서 수요가 작년에는 1,500만 개 정도 됐는데 2023년 고시죠. 이때는 3억 개가 넘게 수요가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센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이미지 센서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막 30배까지는 아니고 한 20배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럼 그 수요는 누가 가져가느냐? 삼성이 지금 그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또 노력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미지 센서를,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반도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비메모리 쪽이 그렇죠. 뭔가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게 이제 전기 신호가 또 이제 픽셀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또 뭐 예를 들자면 LED 같은 것들 전기 신호를 또 빛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반도체의 역할이다. LED도 뭐 단순해 보이지만 반도체거든요. 뭐 단순한 반도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필요성을 반도체가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 성장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시장이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지금 멀티플 카메라는 이미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니까요. 자율주행이 이제 또 근미래에 있으니까 그게 한 번 더 가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삼성이 좀 열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양강을 구축했다. 그리고 소니도 뭐 이제 따라잡았는데 이제 아래로 누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삼성은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소니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언급드렸던 노나셀 기술도 전에 이미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1억 800만 화소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언급을 드렸었던 거니까 기술에 대한 설명은 뭐 이번에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삼성과 LG의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두 기업,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잠정 실적 공시한 거를 모두 눈부신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이 전망했던 컨센서스가, 이 컨센서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컨센서스라는 것은,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시장,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업이익 실정을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기업의 IR 담당자한테 거의 듣고 하는 수준이죠. 이제 아주 뛰어난 분들은 또 이야기가 다른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그 평균치, 실적 예상의 평균치가 컨센서스인데, 그게 이제 매출이 한 63조 수준에 영업이익 10조대였는데 결론적으로 매출이 66조에 영업이익 12조를 넘게 뽑아주면서 뭐 보기 좋게 예상을 비트했죠. 우선 화웨이 제재가 악재라는 이해하지 못할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삼성에게 악재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재 뜨자마자 언급드렸죠. 삼성에게 이것은 무조건 호재다. 초단기적으로 3분기만 보면 화웨이가 재고를 땡기겠죠. 당연히 호재입니다. 재고떨이가 되니까. 그리고 4분기 때는 당연히 공백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화웨이 매출 비중에 따라서. 근데 그건 SK 하이닉스 쪽이 타격이 더 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을 보면 SK든 뭐 삼성이든 경쟁사가 하나 박살나는 거고 이건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반도체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겁내고 있는데 화웨이와 더불어서 SMIC까지 굉장히 이제 견제를 미국에서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예. 그래서 뭐, 화웨이 그런 매출 빈자리, 반도체 매출 빈자리는 뭐 샤오미가 채우고 삼성이 또 자체적으로 반도체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채우게 되어 있죠. 그런 면이 일단 초단기적 측면에서 이번 3분기 실적에서는 재고 땡긴 게 반영이 된 거고 핸드셋 측면에서는 제가 이연 소비, 펜트업 디맨드 반드시 온다고 세계적인 보건 이슈 이후에 언급을 드렸었죠. 카메라 모듈 업체도 관련돼서 시세가 왔었고, 자동차나 뭐 현대 기아 내수부터 뭐 미국 수요까지 기록적이죠. 뭐 SL 같은 작은 자동차 이제 관련된 기업도 많은 시세가 오고 있고 뭐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모비스 이런 탄탄한 기업들 다 가고 있죠. 향후 저는 조금 시기를 두고 보면 현대차 같은 완성차보다는 모비스 같은 뭔가 이제 모듈러로 가는 쪽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 미국 현대 기아는 내수, 미국 수요 다 이번에 다 갈아치웠고요, 기록을. 민망하지만 정부 제가 숫자가 나오기 전에 언급드렸던 것들입니다. 다 맞았죠. 핸드셋이나 자동차는 당연한 거죠. 필수 소비재라 펜트업 디맨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셋만 보면 또 뭐 인도에서 반중 심리가 확산되면서 근본적인 LG나 삼성한테 사업 환경이 또 개선되고 이제 그러면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가전인데 이 부분은 LG랑 이제 삼성이랑 같이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집에 많이 머물죠. 그래서 가전이 잘 팔린다는 것.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머물면서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는 잠만 자고 나갔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약속도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당장 물론 집을 바꾸는 것도 뭐 분들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리모델링 그리고 뭐 가구를 좀 좋은 걸로 다시 바꾸고 이런 수요들이 당연히 이제 본능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쉽게 예상되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생활의 작은 변화들, 어떤 작은 변화들부터 패러다임 쉬프트까지 잘 캐치해서 우리의 결국에 지갑이 어떤 쪽으로 갈지, 많이 변화를 할지 폭이 생각해서 기업의 미래 흐름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나고 나면 쉽게 말합니다. 백미러를 통해서 뚜렷한 과거가 보이니까요. 하지만 미래의 모습은 뿌옇게 안개 낀 앞유리와 같죠. 자, 어쨌든 이어가 보면 미국으로 치면 홈디포 같은 업체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누스도 있고 한샘도 있고 LG 하우시스도 오늘 좋았죠. LG 전자 이야기를 이어서 다시 해보면 LG 전자 가전이 그래서 이런 추세에 의해서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결국에 집에 많이 머무니까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삼성전자도 그 가전 쪽이 그래서 좋았고, YOY로 이제 매출이 8%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으로 치면 23%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익률도 많이, 그 매출이 늘어난 것 하면 이 LG나 삼성 같은 회사는 당연히 고정비가 많으니까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죠. 매출에서 결국에 이제 그 물건의 가격에서 원가를 빼고 물량을 곱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원가라는 게 이제 변동비죠. 근데 거기서 고정비를 뺀 거니까, 고정비는 고정돼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인건비라든지, 근데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간 퍼센트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8%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이 23% 상승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세한 건 또 따져봐야 되지만 바로 전분기로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무려 2배가 올랐습니다. LG전자 하면 요즘에 또 뭐 가로 본능 폰, 듀얼 디스플레이 폰, 정말 이제 스마트폰은 아예 문방구 장난감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이제 받고 하는데, 역시 가전은 또 LG죠. 공기청정기, 건조기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저도 LG 건조기 저 잘못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TV도 그렇고 의류관리기도 잘 해줬고 가동률도 높아요. 요즘 엄청 팔리니까 가동률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LG 공장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가로본능 폰 내는 거 보면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웨이 반사이익이 일단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수요가 나쁘지 않고, 그 원가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적자 축소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결국에는 이 LG의 스마트폰 쪽은 롤러블이 어느 방향성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금 완전히 다른 폼팩터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면 미래 방향성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